다음 언제죠? 네, 말씀하세요. 토요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날 하는 그 맥클로스키. 예, 그거 들어와요. 리버럴리즘. 그거 들어와요. 들어갈까요? 그럼요. 대환영. 왜냐면 맥클로스키하고 우리가 직접 이제 대화하는데 그 양반이 한국말 몰라가지고 영어밖에 몰라.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영어로 해서 걔의 수준을 봐야지. 근데 이제 예. 아무튼 들어와요. 좋아요. 근데 그래요. 예. 난 또 와싱턴에 있는 뭐가 조빈스 있나. 박사님이 들어오셨네요. 조 박사님, 그래요. 안녕. 안녕하고요. 우리 조 박사님 잘 지내셨어요? 소리를 꺼놨나? 예, 끊었어요. 소리 꺼놨네. 예, 천천히 시작하죠. 그러면은 오늘 그 자유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인데요. 이 자유론이 우리가 이제 아마 처음에 제가 사실 이걸 오랫도록 안 하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약간 자유론, 우리가 생각했던 완전 자유론에 조금 이제 변형된 상황이거든요. 이 책이. 왜냐면 이 책 나올 때가 1859년이잖아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오고 그것도 1679년에 이제 존 로커의 그 정치론이 나오고 할 때가 가장 그야말로 기본적인 자유를 주장할 때고요.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빈부 문제가 심화되어 가면서 제일 먼저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데이비드 리카도예요. 데이비드 리카도가 노동 가치를 주장하면서 약간의 그 사회주의 색깔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1867년에 자본론이 나왔잖아요. 이 책이 나올 때가 1859년이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한참 유럽에서, 그러니까 이제 1600년대 말 1700년대에 그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가 주장돼서 꽃이 피고 하다가 그 산업혁명 과정에서 빈부 문제가 심해지고 프랑스에서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이런 얘기가 소설도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상황을 반영해가지고 데이비드 리카도의 정치경제가 언론에서 노동 가치를 주장하고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결국은 칼 마크스가 자본론이 1867년에 나왔거든요. 이것도 이 책이 1859년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반영돼 있어서 약간 이 책이 이제 그 본인도 썼지만은 약간 사회주의적 그런 완전 그냥 약간 사회적 그런 냄새가 가미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자유를 주장하지만 그런 게 이제 초기에 존 로크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래 이제 아담 스미스가 약간 좀 벗어나고 있는데 오늘 한번 공부해보면 또 재밌어요. 또 사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재밌고 오늘 첫 번째 발제를 우리 양희동 교수님 항상 잘 하시잖아요. 잘 정리해 주시니까 양희동 교수님 하시고 심재철 부장님 하시고 강민구 위원장이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제가 마지막에 하려고 했던 분이 오늘 일 있다고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양 교수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보이세요? 예, 보입니다. 네, 제가 맡은 거는 이제 1장하고 2장인데요. 사실 뭐 아담 스미스도 그렇고 존 스튜어트 밀도 그렇고 사회주의자들도 심지어 아담 스미스 이론도 그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 밀이나 스미스 이론들이 정말 괜찮은 모양이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진영에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밀의 자유론은 글쎄 여기 책 뒤에 그 해설란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리버럴 소셜리스트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여기 번역하신 분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민명국 교수님의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 읽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민주주의하고 자유주의를 구별하는 중요한 개념 정의를 해주셨던데요. 근본적인 차이가 집단 덩어리, 그러니까 이제 다수의 중심을 두느냐, 아니면은 우리 하나하나 개인들, 인디비주얼에게 중심을 두느냐라는 굉장히 큰 마인드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은 여기 다수의 횡포라고 하는 용어를 쓸 만큼 소위 덩어리, 즉 민주주의라는 거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그 민주주의 이전에 이 개인들 가지고 있는 소위 이 자유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는 좀 소셜리스트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큰 명제를 기본으로 해서 1장과 2장을 가능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에서는 이제 이 책이 무슨 주제냐라고 하는 걸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회가 개인을 상대로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성질과 그 한계를 논의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유, 리버티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자유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개인과 권력의 갈등 시대에 그 권력에 대한 제한으로서 즉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경제되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그 사후적인 대응인데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자유, 권리라는 불가시 영역을 설정한 다음에 이것이 침범될 경우에는 사람들이 저항하고 반란을 해서 자유를 확보하는, 이건 제가 보기엔 상당히 사후적인 대응이에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사전적이죠. 그래서 구성원 또는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기관의 동의를 얻고서 이제 개인들의 자유에 좀 침해를 하는. 그래서 이제 당연히 후자가 조금 더 바람직하겠죠. 아무래도 개인의 자유에 대한 그 침해 가능성을 줄일 수도 있고, 또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사회적인 비용이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미래 얘기는 뭐냐면, 현재는 이런 시대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 이익을 위해서 이제 권력들이 이제 일을 한다고 이렇게 대리인으로서 스스로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권력을 제한하고자 하는, 다시 말해 자유를 확보하는데 권력을 제한하고자 하는 아까 위에 두 가지 방법보다는 선거로 충분히 우리 자유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자치의 시대다라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좀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타이틀을 단 자치의 딜레마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시대는 이게 자치라고 하는 거에서 오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사람이 독재자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다수의 다른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라고 하는 정의가 우리가 혼돈되면 안 된다라고 주의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인민 시대다라고 하는데, 인민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가 아니다. 인민이라고 하는 거는 다수파 혹은 좀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며, 따라서 이 사람들이 다수의 횡포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아주 중요한 개념을 발휘를 하는데요. Tyranny of the Majority라고 해갖고요. 이 사람이 이제 주의를 주는 거는 특정 독재자의 횡포보다도 이 다수의 횡포가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파괴적이다. 왜? 우리 삶의 침투를 해서 영혼을 파괴하고요. 우리 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개별성, 인디비주얼리티를 억압을 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획일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경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잉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환상,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서부터 주의가 있어 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저도 젊은 시대 때가 80년대 학교였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이미 이 민주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주의들을 저희가 공부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치 권력자들의 횡포만 방지해서는 안 되고, 집단의 생각이나 의사가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 개인의 독립성에 함부로 관여되거나 간섭해서 안 된다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 형태를, 다시 한번 다수 횡포들을 가만 보게 되면 대부분이 무슨 대의가 있다기보다는 대부분이 특정 집단의 감정, 특정 집단의 선호, 예를 들면 도덕 감정이라든가 이건 자꾸 이제 종교 얘기를 많이 이제 빗대고 있는데요. 지금 시대 같으면 아무래도 이제 특정 정당이라든가 이데올로기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다분히 이 소위 말해서 다수 횡포도 보면은 무슨 대단한 이루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그때그때 집단의 감정이나 선호도나 이런 것이 반영되고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주 중요한 또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전혀 없느냐. 유일하게 하나 있다. 그 경우는 사람들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나를 보호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끼치기 위해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만이 유일하게 그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자제시킬 수 있다. 침해해서 자제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만,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끼친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 절대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 다
했을 경우, 또 모든 사람이 참여한다고 동의했을 경우에는 사회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제 위의 주장과 우리가 이렇게 컴프로마이즈 한다면은 설령 동의와 참여를 한다 할지라도 뜻하지 않은 어떤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사회가 관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 주의할 거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막지 못했다고 다시 말한다면은 이제 피해가 있을 경우에 우선 그 사람이 침해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다른 사람이 침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 침해한 걸 너 왜 미리 막지 못했냐라고 추궁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이런 일들이 계획되지 않게 충동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조심하자는 얘기겠죠. 슬라이드 좀 그래서 넘겨주세요. 네, 1장 두 번째 페이지인데 보이세요? 안 넘어갔는데 결과. 이거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지금 이게 슬라이드를 넘기면 슬라이드 넘어갔어요 이제. 넘어갔습니까? 이제 잘 넘어가네요.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왜 그런지 알았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그 1장의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가 전혀 없느냐,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행동의 영향이 자기에게 미칠 경우에는 개인은 절대적인 자유를 누린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더라도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참여할 경우에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이 피해를 주는데 왜 미리 막지 못했느냐라고 우리가 그 사람 추궁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럼 항상 보장되어야 되느냐? 아까 위에 얘기하고 연관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제 피해가 갈 경우 쓸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자유가 이제 뒤에 이제 2장 가게 되면은 이제 생각의 자유, 토론의 자유 얘기를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게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이게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사회가 성숙 단계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이르지 못한 사회에서 오히려 독소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조건부적인 자유론을 이제 사회 자유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자유의 조건은 이 자유가 항상 좋은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효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건 아마 3장에서 좀 자세히 언급이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존 스튜어트 밀을 공리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개별성과 또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자 하는 사회성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개별성을 더 중시하고 어떨 때는 사회성을 중시할 수 있다. 어떤 게 더 모르냐? 결국은 이제 효용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자유도 어떤 무한적인 자유보다는 이 사회에 분명히 효용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은 자유가 분명히 사회에 상당한 효용을 가져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효용을 증대하지 않는 자유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가 약간의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유는 항상 거의 대부분 효용을 증대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자유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 근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효용을 증대시키느냐라는 건 좀 다음 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준수되어야 되는 기본 영역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생각의 자유죠. 이게 이제 2장의 내용이고요. 생각의 자유가 허용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생각의 자유는 토론의 자유와 같이 맞물려 갑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를 털어놔야 되는 거죠. 따라서 자기 생각과 성향을 하나의 행동 지침으로 받아들이고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호를 즐기고 희망을 추구할 자유, 세 번째가 결사의 자유, 세 가지가 이 자유가 반드시 지켜야 될 영역을 생각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보이시죠? 2장. 네. 네. 제가 이제 다루는 방법을 알았어요. 좀 이 구글 미트가 약간 후지네요, 솔직히 좀 후지하기 좀 불편하네요, 전부 다. 2장에는 이제 생각과 자유의 토론인데 아까 자유가 적용돼야 될 영역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생각의 자유라는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여론을 빌려서 자유를 구속하지 말라.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침묵을 강요해서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이 그 개인, 즉 인디비주얼을 강조하고 있고 모든 독특한 생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걸 바로 이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공리주의자로서 이 사람이 자유가 많은 효용을 가져다 준다. 어떤 효용을 가져다 주느냐 여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을 가질 자유와 그것을 표현할 자유가 인간의 정신적 복리를 상당히 중요하다.
이건 다음과 효용이 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침묵을 강요당하는 의견 진리일 수가 있다. 다시 말한다면은 완벽한 진리는 드물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 아직 infallibility라는 교만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다. 정의다라고 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에 침묵을 강요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뭐 소크라테스 뭐 사형 판결이라던가 예수의 십자가형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 내용들입니다. 심지어 명상록을 썼던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도 그리스도교를 탄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게 되면 이런 역사들 사건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다 자기가 그 다수들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을 거거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라도 일정 부분 옳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서로 보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자유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토론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어렵고 진지하게 시험 받지 않으면 근거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죽은 짓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 번째는 토론의 자유에 연관이 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활발한 토론을 거치지 않게 되면 이 통설의 의미가 실종되거나 퇴색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존의 진리나 통설을 이해를 못하니까요. 퇴색이 되어갖고 이게 완전 편견으로 자리 잡혀서 새로운 생각이나 새로운 진리 혁신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원인 때문에 생각의 자유, 개인의 생각의 자유와 그걸 활발하게 털어놓을 토론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효용 때문에 자유로운 토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튜어트 밀이 이제 제기하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불변의 진리, 통설은 그럼 문제냐? 응?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안 할 수 있는 그런 진리는 뭐 문제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튜어트 밀이 얘기하는 거는 뭐 당연히 그런 진리가 존재할 수가 있는데 설령 그런 진리라고 할지라도 의심을 우리가 한번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진리가 항상 좋은 결과만을 낳는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세로 사신 분이 이제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 변증법이 항상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먼저 이제 질문을 계속 이어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생각과 토론의 자유가 그와 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도대체 토론이 어떤 힘이 있길래 그와 같은 효용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느냐? 토론은 다음과 같은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내 잘못이 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 스튜어트 밀이 얘기하기를 우리 삶이 개선된 가장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시정하는 남겨주세요. 알 예. 수 없으면 마이크 꺼주세요. 알 수 없으면 마이크 꺼주세요. 알 수 없음. 예, 됐습니다. 예. 네, 요게 이제 2장 넘어왔습니다. 보이시죠? 2장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잘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예. 네, 그래서 아까 그 자유의 그 가치를 생각의 자유의 가치를 가져다 주는 토론에 도대체 무슨 힘이 있길래 어떻게 해서 토론이 그렇게 우리의 생각의 자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효용을 가져다 주느냐? 첫 번째는 토론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잘못된 걸 시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인 논쟁을 통해야 우리가 제대로 지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또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내는 개선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다양한 지식 간의 아까 보완성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다양한 우리가 지식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유명한 또 많이 나오는데 최고 의지, supreme will에는 복종하지만 최고선, supreme good에는 공감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뭐냐면은 소위 뭐 물론 시간은 절대자 신에는 우리가 복종할 수 있지만 소위 그 특정 종교나 사회에서 얘기하는 최고의 도덕적 가치에는 반드시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리스도교 윤리와 다른 윤리 체계도 존재할 수 있다. 우리가 그것도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통념, 법, 여론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너무 고맙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만은 억지로라도 양쪽 의견을 모두 듣게 되면 희망이 있다. 한쪽 의견만 듣게 되면 진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각자에게 맡기고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활발하게 이런 공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을 존 스튜어트가 굉장히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판단은 인간은 그렇게 엉뚱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토론이 좋은데 토론할 때 이제 조심해야 될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자세를 한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 자신의 주장만 공부하지 말고 상대방의 주장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주장에 하자가 있는지 또는 상대방의 주장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키케로의 사례를 여기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두 번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언어 폭력을 자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소수 의견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능멸한다거나 뭐 강압적이란다든가 무시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그 토론의 자세를 좀 배격을 해야 된다. 그런 자세를 보이는 사람도 우리가 오히려 지적을 하고 그 사람을 자제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최근에 이제 대중매체를 보게 되면 이 토론회라던가 이런 데 보게 되면 내용을 떠나서 이런 그 자세들이 너무 자극적인 거를 좀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감정을 잃게 되고 이제 그 뭐 인신 공격을 하기 자꾸 이제 엉뚱한 방향 흘러가는데 뭐 그게 전략적일 수도 있는데 이미 그 19세기 초반 중반에 존 스튜어트 밀도 이런 그 토론의 자세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양희동 교수님 발제하시는 도중에 들으신 분 몇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세 교수님 들으셨고요. 정 박사님 들으셨고, 권태진 부회장님 들으셨고, 최광 장관님 들으셨고, 윤철원님 들어오셨는데 각자 한 분씩 뭐 이렇게 한 말씀 간단하게만 하시죠. 손도 흔들고 그러시죠. 네. 반갑습니다.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공부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윤철원님도 간단히 한 말씀 해주세요. 마이크가 안 켜져 있네요. 권태신 부회장님 아까 들어오셨는데 어디 계시나요? 네, 네, 좋습니다. 일단 또 들어오시는데 말씀대로 하기로 하고요. 지금 이제 네네. 지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분이 아버지가 제임스 밀이에요. 근데 제임스 밀의 친구가 데이비드 리카도 아까 공유주의 얘기 나오는데 공유주의하는 밴덤이라든지 이런 사람 친구였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존 스튜어트 밀이 프랑스에 갔을 때는 프랑스의 생시몽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교류를 하고 하면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존 로크 1679년에 통춘을 쓴 존 로크나 그다음에 아담 스미스 1776년에 국본을 낸 아담 스미스와 같이 완전한 개인의 자유와 시장 경제를 주장했던데 조금 이제 그 부작용들이 드러나면서 산업혁명 과정에서 이제 드러나면서 그 문제에 관해서 많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인식을 할 때 이 책이 나온 거거든요. 1814년에 이제 데이비드 리카도가 정치 경제학 원론을 쓰면서 노동 가치세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되고 1876년에 이제 막스 자본론이 나오고 할 무렵인데 이 책이 1859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서론에 이분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아니고 여기는 시민적 자유, 사회적 자유를 얘기하고자 한다는 이 책의 목적 본인이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자유와 권력과의 관계 이런 것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에 역점을 두고 있고 해서 아마 우리가 저번에 북콘서트 때 존 로크를 생각하고 아담 스미스를 생각하면 약간 좀 이상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시대적 과정이었다는 걸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할 예컨대 뭐 미제스의 자유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밀턴 프리드만의 자본주의와 자유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면 이제 그건 바로 1900년대에 들어와서는 다시 완전한 시장경제 자유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역사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이제 잘 이해가 되시려 싶습니다. 다음에 우리 심재철 부의장께서 3장에 대해서 발전하시겠습니다. 심 부의장님 시작해 주세요. 권태신 부의장님 들으셨어요? 제 소리 듣깁니까? 예, 들리네요. 얼굴은 안 보이네요. 얼굴도 어떻게 키는 걸 몰라서 그런데 제가 오늘 잘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정부가 100조씩 1000조씩 막 그 무제한으로 돈 풀고 결국은 후세 부담이 되는데 그 존 스튜어트 밀에 보면은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한테 투표권 주지 말라는 얘기가 있고 국가 보조금만 받는 사람들한테 투표권 주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지금 우리가 귀담아야 할 얘기가 같고 이 얘기를 또 우리 그 서울대 박지양 교수님이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분도 언제 한번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처음에 존 스튜어트 밀은 보통 선거를 주장 안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처음에는 시민적 자유, 일종의 시민 계급만 투표에 참여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는 보통 선거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그리스 아테네도 처음에는 시민 계급만 투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걱정해야 되는 게 중우 정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투표를 하면 중우 정치를 간다 이런 것 때문에 보다 그것만 투표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부의장님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화면 나오고 있습니까? 잘 나옵니다. 화면... 네네. 네, 나옵니다. 네네. 네. 제가 할 것은 제3장 인류의 복리를 위해 필수적인 개성이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여기서 크게 세 가지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전체 2장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스스로 감수하면은 행동이 하는데 자유로워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 결과를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자유를 위해서는. 그리고 두 번째가 자신의 책임 아래 자신의 의견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자유가 제약 없이 허용되어야 된다. 곧바로 자기 책임하에 하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허용을 해라. 결국 자유의 책임을 가져라 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로는 타인에게 해악이 되지 않는 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다양한 개성들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자유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는 손해주지 마라 라는 이런 큰 흐름들을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결과를 감수해야 된다. 두 번째가 책임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가 해를 끼치면 안 된다 라는 큰 흐름을 이렇게 가지고 전체적으로 얘기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등장한 개성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거는 쭉 그냥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좀 알겠습니다. 개인의 자발성이 독자적으로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발성이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데도 그게 지금 무시되고 있다. 유감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대다수 사람들은 다수 방식으로 추정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하므로 다른 생활 방식의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더 심각한 것은 도덕과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개개인의 자발성이 이상을 방해하고 저항하는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개성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고 무관심화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능력을 발전시키는 조건에서 보면은 훔볼트는 각자의 개성에 맞춰서 능력을 발전시키려면 자유와 다양한 상황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갖춰져야 된다. 그래야지 개인의 활력과 다양성이 생기고 독창성이라는 것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습에서는 선택할 필요가 없다. 왜 다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나 인간 능력은 선택으로 훈련된다. 관습에 따라가서는 향상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일생을 선택 결정하는 것은 주어진 모든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완성과 자신을 찬란하게 꽃피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기계가 아니라 사방으로 자라나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 능력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욕망과 충동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욕망과 충동도 신념이나 절제처럼 완전히 인간 행동의 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제 강한 충동은 언제 생기냐 하면 균형이 깨졌을 때 그것이 위험한 것이지 충동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그리고 악한 행동, 나쁜 행동은 양심이 약해서 내가 양심이 조금 약하니까 행동이 나빠진 것도 아니고 또 욕망이 강해서 나쁜 행동이 악한 행동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충동과 이런 이 욕망이라는 것들도 어떤 상태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래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등장한 거라기보다도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로서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강한 충동이라는 것은 활력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리고 문화 속에서 수정 표현된 자신만의 욕망과 충동이 바로 그 개성이다. 그리고 자신만의 강력한 충동이 강한 의지의 지배 아래 있다면은 그는 활력이 뒷받침된
개성을 가진 사람이다. 따라서 충동이라고 해서 욕망이라고 해서 죄다 나쁘다고 볼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초기 사회와 현대 사회가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 이때 현대 사회라는 당시 현대 사회겠습니다. 1857년인가요? 1850년대 사회가 되겠죠. 초기 상태의 사회는 개인의 욕망과 충동의 힘이 사회의 욕망과 충동의 힘보다 훨씬 더 컸다. 사회 것보다 개인이 컸다. 옛날 원시 사회는, 초기 사회는. 그러나 이 인간의 본성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충동과 선호가 오히려 없다는 것이다. 결핍된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한테 묻지 않고 남들이 뭐 하는지를 묻고 거기에 따라가니까 그게 더 안 좋다라는 얘기고요. 자신의 고유한 성향을 추구하는 대신 타인들의 관습만을 추종하고 있다. 타고난 본성을 따르지 않는 것이 습관화되면은 드디어는 본성조차 사라지고 만다. 개성을 길러라 라는 얘기입니다. 칼뱅주의의 이론을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칼뱅의 이론은 여기 이 책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칼뱅의 이론은 관습대로 사는 삶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그의 이론은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부패하므로 인간 본성을 죽여야만이 구원이 된다. 인간은 신의 의지에 맡기는 능력 외에는 전혀 필요가 없다. 라고 칼뱅주의가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본 칼뱅주의의 설명은 조금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책에서 칼뱅주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창조주는 피조물인 인간 능력의 개발과 활용을 바랄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을 것이다. 그래서 주어진 능력을 발전시켜 창조주가 의도한 이상적인 모습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지켜볼 때 창조주의 기쁨도 더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칼뱅주의 같은 예정설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능력들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좀 더 나아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개성과 개발의 필요성에서 인간은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능력을 개발하고 육성할 때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 그리고 각자의 삶이 만개하여 풍성해지면은 그 사회도 풍성해진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인디비주얼리티를 여기서 좀 더 중시한다는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기적인 본성을 억제하면 사회적인 부분이 더 잘 발전하게 되고 이것은 그 개인한테도 충분한 보상이 된다. 다음에 개개인의 본성이 마음껏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각자의 다양한 삶을 살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개성을 짓밟고 말살하는 것은 이유이하를 막론하고 이건 독재다. 라고 이렇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창성의 기여라는 소제목에서는 자신의 본성을 발전시킨 사람들로부터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한 발 앞선 선구자들은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롭게 할 일이 없다면 인간의 지성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다. 그 천재성이라는 것은 자유의 대기 속에서만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 그래서 독창성이 없는 사람들은 독창성의 용도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독창성이라는 것은 독창성이 없는 이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의 눈을 띄우는 것이 독창성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려면은 최우선적으로는 세상에 좋은 것들이 그 독창성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중과 개인이라는 이 소녀모가에서는 이 시대는 그러니까 당시를 말하는 거죠. 세계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떠오르던 권력이 되어버렸다. 대중이 부각되면서 개인은 사라졌다. 그래서 여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 시대의 유일한 권력은 대중의 권력이다. 그러나 진정 지혜롭거나 고귀한 일들은 개인한테서 시작이 된다. 지금은 대중 여론이 권력이 되었으므로 균형을 위해서는 탁월한 지성가나 사상가의 개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서 상식적인 수준의 이성과 경험이라면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마음껏 사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이 다양하다는 것을 또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취향이 다양한 만큼 모든 사람을 하나의 틀에 맞추려 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대중 여론의 한 가지 특징은 대중은
지성뿐이 아니라 취향도 무난하다. 따라서 대중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말고 개성을 키워라라는 얘기입니다. 대중의 이상적인 인간상,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더 보편적인 행동 규범으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기준에 맞추게 만들고 있다. 이때 이상적인 인간상은 뭐냐? 뚜렷한 개성이 없는 무덤덤한 그럭저럭한 개성이 없는 인간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것은 이상적인 것들의 절반만을 불완전하게 모방한 것일 뿐이다. 완전하게 모방한 것도 아니고 절반만을 불완전하게 또 모방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하는 것 외에는 활력을 사용할 것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독창성을 발휘할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쇠락을 막기 위해서는 그 다른 특성, 그러니까 이 개성들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정신이 필요한 것은 진정한 개혁의 원천은 자유다. 자유가 있어야 각자가 독립적인 개혁의 거점이 되고 그래야 무수한 개혁 거점이 가능해진다. 진보는 관습의 멍에로부터 해방되는 걸 말한다. 동양은 관습의 독재가 있는 나라다. 관습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관습에 부합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정의다. 관습의 지배로 자유진보는 종료돼 버렸다. 아마 이때 동양은 지금 중국 청나라 시대를 지금 청나라 말기 이쪽을 지금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성이 발붙일 곳이 없게 되면은 진보와 성장이 멈춘다. 우리는 변화만이 아니라 진보를 추구하는데 대중은 유감스럽게도 개성을 반대하고 용납하지 못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경우를 앞에서 얘기한 것 다시 하는데요. 개성이 없는 게 한 사회를 지배할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 경고해 주는 예가 중국이다. 옛날에는 발전했으나 지금은 정체하고 진보해 나갈 동력을 상실했다. 사람들의 개성이 이러한 멍에를 부수고 나와서 마음껏 활보할 수 있게 하지 않는다면 유럽이 중국처럼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정신 차리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의 경우는 어떠느냐? 유럽의 발전은 개성과 문화의 두드러진 다양성이 원인이다. 그래서 유럽이 발전했다. 다양한 개인, 계층, 민족이 서로 다른 다양한 길로 수많은 방향에서 진보를 이룬 것이 오늘의 유럽을 형성했다. 아까 얘기했듯이 훔볼트는 인간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두 조건이 자유와 환경의 다양성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유럽이 이렇게 발전했고 중국은 찌그러졌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지금 줄어들었다, 감소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데요. 시대가 이전보다 더 동일화됐다. 모든 정치적 변화들이 동질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고 사업과 제조업이 발달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동질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그래서 여론이 국가를 지배하는 힘으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버렸다. 지금은 특권층이 사라져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평준화된 상태다. 대중도 자신의 고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인식되면서 대중의 의지에 저항하려는 생각이 정치인들한테서 사라져버리고 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대중에 점점 더 추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론과 다른 사회적 지지는 이미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중 추수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과 다양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비슷해져야 한다는 이 사회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개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일깨우는 일을 하기에 적절한 때는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개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더욱더 강조하고 부활시켜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는 제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지금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영국의 쇠락하는 영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개성의 회복을 얘기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1760년대에 영국이 혁명을 시작하면서 빅토리아 여왕 시대를 열었어요. 그 빅토리아 여왕 시대 열면서 영국이 최대 전성기를 가져왔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한 100년쯤 지나면서
약간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고가 계속 나오게 되었고, 사실은 그러면서 영국은 계속 이런 걸 일깨우면서 드디어 나중에 영국이 나폴레옹을 물리치게 되면서 다시 100년 동안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영국이 거의 1700년부터 200년 동안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아직 미국이 100년년도 2차 대전부터 생각하면은 그런 150년 정도 되나요? 그래서 영국이 그 당시에 가장 긴 200년 동안 대영 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 세계를 건설하는데, 이런 바로 사람들의 경고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4장 5장에 관해서는 오늘 준비하신다고 하는 분이 못 나온 것 같은데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장 5장은 어떻게 보면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은 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의지보다도 시민적 자유, 사회적 자유를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개인의 자유와 권력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사회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의 이익을 침해하면 안 된다.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서로 이익을 침해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서로의 자기 몫을 수행해야 된다. 공평한 원리에서 다 사회를 구성하고 살기 때문에 자기 몫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 나가고 있고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규제가 돼야 된다. 이게 사회적 자유를 얘기하면서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규제가 돼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 자유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어떤 경우도 사적인 행동에 다른 사람이나 권력이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든 게 아주 재밌는 예를 많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한 그런 명제들에 관해서 예를 들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놓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범죄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는 거, 범죄 예방 같은 거, 이런 것은 범죄를 예방해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범죄 예방의 사후 처벌보다도 범죄 예방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은 권력의 권력의 남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사후 처벌보다도 사전 예방에 너무 치워지면은 권력의 남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예를 하나 든 게 아주 재밌는 게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다리가 있는데 건너가는 다리가 아주 부실해요. 부실한데 이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확신이 선 경우에는 건너간 사람을 못 건너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그렇게 규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얘기가 재밌는데, 다리가 정말 무너질 것이라고 확실성은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경고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경고를 줘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그런 정도로 구분을 해야 된다. 내가 남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 아까 했지만 남을 규제를 공동생활하게 생활하니까 규제는 해야 되는데, 그런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 규제의 기준을 이 사람 아까 밴덤하고 친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밴덤하고 친했는데 밴덤을 자주 만나면서 교류를 하게 됐는데 공리주의로 빠졌는데, 공리주의 책도 썼어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그럴 경우에는 언제나 예컨대 독약 같은 거, 독성 물질 같은 것도 판매하면 이게 나쁘잖아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도 언제나 꼭 이 사람이 독성 물질이 해로운 게 아니고 그 어떤 경우에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 필요한 경우는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밴덤이 얘기하기를, 법으로 미리 정해놓은 증거를 제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얘기했어요. 법으로 미리 정해놓은 증거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랍니다. 판매하는 사람들이 사가지고 하는 사람의 거래 일시라든지 구매자의 이름, 주소, 판매 물건, 수량, 이런 걸 장부에 기록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미리 정해놓은 증거란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독성 물질을 나쁜 데 쓰지 않도록 강제하는 정도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쉽게 예를 들어 놨어요. 참 재밌는데, 제가 이걸 보면 느낀 게 뭐냐면, 판매자들이 나중에 가져가서 나쁜 일을 할지도 모르니까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판매한 물건의 정확한 품목과 수량을 장부에 기록하게
하게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이걸 보니까 요새 그 암호화폐 파는 그 얘기 생각이 났어요.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우리나라에서 규제하는 방법으로 암호화폐를 하기 위해서 개설하는 은행에다가 은행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해요. 은행이 그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한 사람이 이상 징후 거래를 하는지를 언제나 탐색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그 미래 논리에 의하면 암호화폐가 예컨대 뭐 테러 자금으로 쓰인다든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이 그것을 이상 징후를 발견할 만큼 데이터를 갖고 있지가 않아요. 본래 이상 징후 발견은 FIU에서 하는 거거든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은행들이 지금 많은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하는 통장을 개설 안 해주는 이유가 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임스 밀의 존 스튜어트 밀의 얘기를 미루어 생각하니까 이거는 조금 구매자는 거래소잖아요. 근데 거래소인데 이는 은행 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너무 과도한 능력을 벗어나는 걸 강요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일이 생기는 거죠. 상당히 좀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은 이제 비유를 쭉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를 들기를, 재밌는 건데, 자유를 포기할 자유는 없다고 그래요. 이 말이 재밌는데, 자유를 포기할 자유는 없다. 왜 그러냐면, 자유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가장 큰 이유가 개인의 자유를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해주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내가 자유를 포기해서 노예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그것은 그 개인의 자유가 더 구속되는 것을 계약했기 때문에 그 계약은 무효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경우도 자유를 제약하는 계약, 자유를 제약하는 계약이나 그 계약을 맺는 자유는 있을 수 없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당시에 노예 계약을 무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는 개인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얘기해서 그것은 취소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경우다. 그런 얘기면서 또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혼인의 계약을 예를 들었어요. 혼인의 계약은 두 사람이 만족을 해야만이 성립하는 게 혼인이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이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 명시적으로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명하면 그 혼인의 계약은 무효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주장을 이 사람이 제임스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쭉 보면 그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몇 가지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지금 이 사람이 책이 일관되게 아까 처음 본인이 책을 쓴 목적이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자유 간의 관계를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원칙이 개인의 자유는 절대 침해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남에게 피해를 주면은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예를 지금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반대했어요. 정부 개입 반대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개인이 항상 정부보다 되게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개인에 맡겨둘 때 정부보다 더 잘한다. 두 번째는 간혹 정부가 잘하는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개인이 계속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개인보다 정부가 조금 잘한다고 정부에 자꾸 맡겨두면은 정부의 권력을 불필요하게 주어서 나중에 결국은 큰 해악이 된다. 그렇게 얘기할 그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정부 개입을 반대했습니다. 이 사람 정부 개입은 가급적이면 최소화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이 이 사람이 이제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자유 간의 관계를 4장 5장에서 설명을 하고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는 아까 자기가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 그 외에는 모두가 다 자유를 존중해 줘야 되면서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까 얘기한 식으로 적절한 규제를 할 필요도 있다 하는데 아까 다리를 건너가는 예 무너지려고 한 다리를 건너가는 예 확실하게 지금 무너진다 생각하면 개인이 건너갈 수 있는 자유를 막아서 못 건너게 하지만 확실한 게 아니면 막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예를 들었고 마지막에 정부의
개입은 세 가지 면에서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정부는 언제나 대부분이 개인보다 능력이 없다. 두 번째로는 능력이 있는 경우도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 세 번째로는 정부가 조금 잘한다고 자꾸 정부의 힘을 키워주면 권력이 더 비대해져가지고 결국은 큰 해악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주장을 마지막에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는 인간이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향유해야 되느냐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은 보니까 이 책이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사실은 얇은 책이라서 뭐 250페이지도 안 되는 책이기 때문에 쉽게 읽어준 책인데 오늘 대충 요 정도 말씀을 이제 나누고요. 한 분씩 한 뭐 2, 3분씩 조커해서 한 분 쭉 돌아가면서 오늘 나온 얘기 가지고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는 또 아까 제일 처음에 아까 양희동 교수님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이 책의 핵심적인 얘기 중 하나가 다수의 행포예요. 다수의 행포는 굉장히 끔찍하다기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수의 행포가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 그렇죠. 완전히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등용하고 완전 다수 행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읽었던 책들 중에서 다수 행포를 방지하는 유일한 길은 다수결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은 포용과 관용이 중요한데 우리는 포용과 관용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일장에서 바로 서론인가의 일장에서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다수의 행포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1859년에 내면서 약간의 과도기적인 속에서 나온 책이지만은 굉장히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자유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규제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자유를 행사해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2, 3분씩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씩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마이크를 켜시고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병헌 교수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사실은 존 스튜어트 밀이 지난주에 했던가, 지지난주에 했던가, 토크빌의 미국 민주주의를 쓴 토크빌하고 1년 차이로 이제 토크빌은 1805년에 태어났고 존 스튜어트 밀은 1806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굉장히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토크빌의 미국 민주주의 1권과 2권에 서문이라 그럴까? 아니면은 하여튼 거기에 대한 중요한 기여를 했죠. 그래서 토크빌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칭송을 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요. 역시 이제 토크빌도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의 생각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 정도로 서로 이제 인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가 이제 벤담을 통해서 공리주의를 이제 배우고 익히고 해서 사실은 공리주의가 이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어떤 면에서 문제점을 크게 야기하고 자본주의의 횡포 내지 문제점까지 이제 드러나다가 보니까 이거를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은 좀 질적인 측면에서 보완을 한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존 스튜어트 밀은 아버지에 의해서 대학을 안 보내고 굉장한 그런 가정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다방면에서 거의 천재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학자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부의장님하고 양희동 교수님, 오 박사님 말씀을 듣고 그것도 읽은 거나 마찬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미국 민주주의 이걸 하다가 보니까 이제 두 분의 관계 사실은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해서도 제가 이 내용들을 쭉 한번 봤는데 오늘 좋은 공부가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우리 김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생각이 문득 났는데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한 가지 놀란 것은 영국에 이때 1800년대, 1700년대 굉장히 학문이 융성했어요. 융성해가지고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 아까 제임스 밀 같은 경우에 친구가 다 데이비드 리카도 그다음에 벤담 뭐 생시몽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간에 그다음에 데이비드 리카도 이런 사람들 간에 주고받은 편지들이 다 보관돼 있어 지금. 다 책으로 엮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데이비드 리카도 당시에 멜드스인 사람이 다 같은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그 멜드스하고 데이비드 리카도하고 약간 생각이 비슷해요. 약간 비관적이죠. 데이비드 리카도는 토지가 자꾸 쓰면 이제 토지가 한계 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러고 멜드스는 사람이 자꾸 많이 증가하니까 나중에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약간 분야는 다른데 비슷한데 그것들이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 간에 주고받은 서간문이 지금 다 보관돼 가지고 책으로 한 10권, 20권씩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커왔나, 학문을 발전시켜 왔나, 이게 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국부론부터 다 처음으로 나오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정말 아쉬운 거 제가 한국은 그런 서간문의 그 교류한 것들 참 어떻게 학문이 발전되어 왔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어느 분이든지 자유롭게 윤철현 선생님 간단히 자기소개 좀 해주시고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공부가 많이 됐어요. 저 잘 모르시죠? 아, 예, 예. 얼굴이 예. 안 나와서 그래요. 얼굴이 안 나와. 이제 나오네요. 예, 예. 예, 저는 그냥 참여연 멤버고요. 아, 그렇군요. 예. 알아요. 예. 67회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요새 참여연이라는 게 차세대 미래 연구원이라고 얼마 전에 창립된 거예요.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오 박사님 경제 강의도 뭐 부지런히 좀 보고 있고요. 하여튼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끔 뭐 여기서 보시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예, 어느 분이든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그냥 소박한 학생으로 뭐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예, 감사합니다. 이수경 선생님 네. 마이크 켜져 있네. 말씀하세요. 예. 아, 저는 그냥 우리나라 걱정을 자꾸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뭐 자유론을 공부하는 것도 결국은 진정한 자유가 뭐냐, 그리고 자유와 그 환경의 다양성을 항상 이제 인정을 해달라. 네. 그것이 결국 우리의 그 소원인데, 이거 정말 그 정광훈 목사 말대로 시간이 없는데, 우리가 이게 공부만 하고 있어도 되는 건지,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뭐, 정말 오늘 또 뭐 이렇게 쇼킹한 뉴스가 막 터지고, 장차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지, 그런 얘기나 좀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네, 좋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네, 자유롭게 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이수경 교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아주 참 훌륭한 제가 말씀. 제가 이제 외출을 하면은 조금 얼굴을 봐줄만 한데, 집에서 뭐 글 쓰고 있으면 아주 그냥, 진짜 못 봐주겠네요. 네, 스스로. 그래서 그냥, 말씀만, 예. 자, 또 다른 분도. 나라를 워낙 걱정하고 계셔서, 네.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결국 역사는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이제 어둠의 시기를 잘 건강 관리하면서 지키고 살다가 보면은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긴 선은 악을 이기거든요.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기지 악이 선은 못 이기니까 그거 하나는 확실한데 그래도 그냥 이게 불안. 우리 젊은 사람 얘기 좀 들어볼게요. 손영광 박사 지금 있어요? 나간 것 같고 손영광 박사 있으면 손영광 박사? 그거 꺼져 있는데. 우리 최강 장관님 정말 멋지게 저번에 글 쓰셨는데. 장관님 계세요? 계시는데요? 네, 최 장관님 계세요? 저 마이크들이 다 꺼져 있네요. 어느 분이 자유롭게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 장관님 계세요? 네, 이 책이 지금 1850년대 중반쯤에 된 건데 저자가 현대 사회라고 아무튼 그때 얘기를 하면서 그때 얘기죠. 여론 걱정을 하고 네. 대중 추수적인 현상들을 걱정하고 150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똑같은 얘기예요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래요. 그때도 그렇게 그런 위험성들을 선각자들은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 똑같고 1850년대 우리나라 같으면은 헌종 그다음에 앞에 순종 정조 영조 지나가지고 그렇게 아주 이제 그런 대단히 당파 힘든 싸움. 상황이었는데 야 150년 전에 대한민국은 뭐 했나 이씨 조선은 뭐 했나 아유, 당파 싸움. 그 생각하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냐면요. 아까 이게 이제 1859년에 나왔잖아요. 데이비드 리카도의 정치경제 원론이 1814년에 나왔는데 데이비드 리카도의 정치학의 원론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보다 훨씬 위대한 책이죠. 사실은. 위대한 책이고 그런데 그게 1814년에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무렵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게 정약용 씨예요. 정약용 씨가 1800년대 거의 데이비드 리카도가 하고 비슷한 책이 나왔는데 그게 전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대론이에요. 지대론. 데이비드 리카도 지대론을 얘기한 거거든요. 토지가 자꾸 개척하면은 좀더 척박한 땅으로 가서 한계 체감해 적용한다고 그걸 얘기해서 지금 미시경제에서도 인용되고 있고 국제무역론으로 인용되고 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한국에서 정약용인데 문제가 뭐냐? 안 받아들여져. 아니 데이비드 리카도는 그 당시에 동시에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계속 영어로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편지들도 지금도 저도 영국에서 공부할 때 읽었어요. 읽으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와서 지금은 네오리카디안이라는 학파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정약용 씨는 그 당시에 전부 한문으로 책을 썼어요. 엄청나게 많은 책을 한문으로 책을 써가지고 최근에 번역되기 전까지는 다행히 번역이 됐는데 고전 번역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 학문이 전혀 개성이 안 됐어요. 그러나 이제 현대 경제 공부한 사람 저도 영국에 공부했지만 양현욱 교수는 미국에서 공부했지만 다들 해외에서 공부하고 오는 바람에 우리나라 책은 아무도 안 봐요. 그러게. 많이 끝나버려. 제가 안타까울 땐 그래서 논문을 쓸까 생각했는데 데이비드 리카도의 그 지대 이론하고 정약용의 전론을 비교해 논문도 쓸까 생각까지도 하다가 바빠서 못했는데 이어서 못한 거죠 뭐.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위대한 학자의 얘기는 전혀 소개가 안 되고 그 발전이 정약용이 완전히 이제 그냥 유배까지 보내버리고 뭐 그다음에 완전히 우리나라 당파 싸움으로 그래 되는 지새는 바람에 학문이 발전이 안 되었고요. 그 후에 또 한문으로 된 책이 후세에게 전수가 안 돼 버리면서 학문이 단절돼 버리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글쎄 인간의 본성이라 그럴까요? 좀 잘 나가거나 주목받거나 존경받을 만한 거에 대해서도 시기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그 뭐 체육계라든지 무슨 뭐 가수가 됐다든지 그러면은 그냥 옛날에 중학교 때 국민학교 때 이런 얘기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혹시 중학교 때 학폭한 거 아니에요 또? 예, 저도 딱지도 빼앗기고 구슬도 빼앗겼어요. 빼앗겼나? 그런 얘기가 뭘 중요합니까? 요즘 앞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나오도록 관리되고 이렇게 돼야 될 거를 그냥 저는 사실은 이재영 그 선수가 워낙 탁월하게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배구에 저는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저 선수가 누구냐? 근데 어떻게 배구까지 관심을 가지고? 아니, 배구를 우연히 보다가 본 저는 김연경만 알다가 우연히 보다가 보니까 키도 작은데 워낙 그 점프력이 아마 엄청나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스파이크를 꽂고 이런 거 보고 야 저런 선수가 있구나 하고 그 사람 나오면 계속 봤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보니까 그게 중학교 때 뭐 전주인가 아마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뭔가 그 배구 선수들 단체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나름대로 뭐 선배들이 후배들에 대해서 뭐 줄도 세우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잘된 일은 아니고 앞으로 이제 없어져야 될 건데 그런 거를 한 10년, 20년 전에 거를 끄집어내서 그렇게 간다는 건 참 이건 국가적 낭비인 것 같아요. 좌파 때문에 그래. 좌파 정치라래. 과거를 계속 후벼 파가지고 그냥 자기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구렁텅이에 넣으려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그 문제가 우리나라 리소스가 한정되어 있는데 24조 원 썼다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22조. 22조. 근데 그거를 써서
그 토목을 해서 이거 여러 가지 중요한 국가 아젠다가 많은데 거기다 왜 리소스를 투입을 과도하게 했느냐 이런 정도는 얘기가 가능해도 돈 들여서 쌓아놓은 강보를 무너뜨리겠다 이건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그 신문에도 났는데 프랑스 혁명과 똑같은 거예요. 프랑스 혁명 때 자코방당이 등장해가지고 자코방당의 당수 로베스피에르가 불과 31살에 집권했거든. 그래갖고 막 그냥 40만 명을 투옥시키고 14,000명을 단두대에 날리고 본인도 5년 뒤에 단두대에 죽었어요. 그래 광기의 정치를 했는데 하면서 내세운 게 앙샹 레짐 타파야. 구체제 타파. 근데 지금 우리 좌파 정부가 적폐 타파 똑같은 거거든. 오늘 아침에 그 누가 칼럼을 썼는데 읽어보니까 재밌는 게 앙샹 레짐 타파나 적폐 타파나 본인들은 적폐라고 하지 않는다. 본인 집권하고 나면 그 말은 사라진다. 그런 말이 했어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칼럼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은 똑같고 똑같은 점이 이제 또 한 가지가 국정 담당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전부 들어와 나라를 망친 게 그 프랑스 혁명도 우리가 지난번에 프랑스 혁명의 성찰이라는 책을 그래서 그 책이 보수주의 아버지로 된 거예요. 에드문드 버크 그 책을 쓰면서 프랑스 혁명은 성공한 혁명이 아니다. 실패한 혁명이고 처음에 이상은 자유평등 파기로 내걸었지만은 말만 국정 담당 능력이 안 된 사람들이 집권하면서 프랑스를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었다. 똑같네. 그러면서 그걸 탈출구로 나온 게 나폴레옹을 하셔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백성들 이목을 밖으로 돌린 거거든요. 그거 더 망가진 거죠. 그 바람에 아까 그때 영국이 이제 나폴레옹을 물리치면서 다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 된 거고. 제가 모스크바 러시아에 한 3년 있었는데요. 거기에 그 사실은 레닌이 이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트로츠키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트로츠키가 이제 인기도 있고 실력도 있는 사람인데 스탈린이 눈꼬리 권력돼 가지고 정권을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스탈린 시대에 러시아의 사람들을 3,300만 명 죽였습니다. 아이고 예, 자국민을. 모택동에도 마찬가지. 모택동에 3천, 4천만 명 죽였잖아. 인민공사에서. 이게 참 우리도 빨리 끌어내려야 그런 일이 안 일어나. 이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1800년대 얘기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게 1800년대, 900년대, 2000년대 얼마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원래 그리스 로마 시대도 뭐 물론 그런 거 있고 우리나라 신라 시대에도 뭐 어느 정도 있었지만은 이런 어떤 자유, 리버럴리즘이나 평등, 그다음에 민주주의 이런 개념들이 지난번에 토크빌도 얘기했죠. 평등 이거 강조 너무 하면은 그거 이상해져. 다른 사람 시기하고 너는 뭐냐? 나도 이거 해지. 그다음에 그게 자유나 뭐 기회나 이런 거의 평등은 좋은데 결과 평등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참 사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 속담 중에 안 좋은 속담이 있어요. 사촌이 노는 사람은 배가 아파한다. 그 속담을 거꾸로 바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요번 달에 제가 책 4권을 자유주의 대정복이라고 그래서 오늘 처음에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1900년대로 넘어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그 공산주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나온 게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이 이제 바로 그 히틀러 통치하에서 자유가 완전히 붕괴된 속에서 나온 게 이제 그거고 그 후에 나온 책이 이제 미제스의 자유주의예요. 미제스 자유주의. 완전히 이거는 이제 1900년대 얘기죠. 1900 중반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밀턴 프리드만의 자본주의와 자유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 학맥을 이어받은 사람이 지난번에 MIT 대학 우리가 그때 북콘서트 했는데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그 책 내용이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나라가 경제가 성장한다. 왜? 자유민주주의 핵심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니까.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주 최근 책인데 보수주의자의 양심이라고 베리 골드워터가 쓴 건데 베리 골드워터 미국의 유명한 그 공화당의 정치인이었죠.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다 대통령 안 됐지만은 오히려 이 책이 더 유명해진 건데 베리 골드워터의 보수주의 양심 네 번째로 하게 됐는데 요번 달에 그래서 책 4권을 전부 자유주의를 엮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책 4권을 보고 나면은 지난번에 그 존 로그 책도 봤지만은 자유주의에 관해서 확실하게 이제 좀 우리가 독파하고 넘어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조금
책도 얄파하고 하다 보니까 좀 빨리 끝내는데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마칠까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미제스의 자유주의를 한번 진짜 잘된 책입니다.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네. 교육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